뭉쳐서 이런 게 나온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논리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독일에서 배우신 분들, 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끝도 없이 주장을 합니다. 정의당에 이제 맞는 주장들이죠. 보통 사표가 많다라고 합니다. 왜? 보통 우리가 지역구에서는 51표라도 51% 가진 사람이 49%를 이기고 49%는 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9%를 살리자라는 것이 이 연동형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연동형을 하게 되면은요, 300석을 훌쩍 넘습니다. 즉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면요, 598석입니다. 598석이 의석인데요. 추가 의석이 몇 석이나 나왔느냐면 111석이 나왔습니다. 2017년 정도에서. 그렇게 되면요, 지금 신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250석 지역구와 50석 비례대표라는 것을 심상정 의원이나 정의당이나 나머지 정당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거 좋은데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왜? 초과 의석들이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30석 이상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국민은 300석으로 얘기했는데 지들끼리 제도 바꿔가지고 330석, 350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선거제도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의석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53석이 지역구고 비례대표가 41석인데 이렇게 지금 바꾸자는 안인데요.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반연동형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과 의석을 만들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음번에는 아마 다른 정당들이, 군소 정당들이 꼭 반차 빼자 그럴 겁니다. 반차 빼고 연동형으로 가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선거법 개정의 중요 부분입니다. 하나는 병립에서 연동형으로, 그 다음에 선거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그 다음에 석패율제입니다. 잘 들여다보면요, 모두 다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기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반대했던 이유는 다 논리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도 있고, 그렇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 난리를 친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표니까요.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쭉 넘어가서요. 표는요. 쭉 넘어가고요. 예, 다 넘어가고요. 집에 가서 공부해서 보시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사표를 방지하겠다고 비례대표를 확대하겠다라는 논리의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우선 첫 번째,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뭐냐? 비례대표는 누가 뽑죠?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게 아닙니다. 양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비례율로, 인기율로 다니는 겁니다. 정당에 대한 인기입니다. 그죠? 정당에 대한 지지도인데 인기율인데 결국은 누가?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찍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뽑아줬어요? 당 지도부가 뽑아줬으니까 충성은 국민에게 안 하고 당 지도부에게 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의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걸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즉 결국에 있어서 비례대표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뽑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뽑아준지 모르니까 내가 나를 뽑아준 보수에게 충성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민주국가인 영국, 미국은 바보라서 이 제도 안 하나요? 아니죠. 진정하게 국민의 뜻을 받은 사람만, 그런 사람은 국민의 주권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들은 비례대표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톡 깨놓고 얘기했죠. 독일이 더 민주적입니까? 영국이 더 민주적입니까? 독일이 민주적입니까? 미국이 민주적입니까? 그렇죠. 독일 누구 나왔어요? 히틀러 나왔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례대표는 유권자 누구를 대표하는지 불분명하고 책임싸움도 모호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찍었으면 얘가 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제도를 자꾸 늘리겠다라는 거죠. 누구 좋게 하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누구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결국은 당 지도부. 당 지도부가 뭐예요? 자기 사람. 그리고 과거에는 DJYS가 공천장사했죠. 그 명분이죠. 그리고 자기 사람을 뽑는 통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누가 뽑아가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민주적이 아니라 반민주적인 선거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에서 그런 비례대표 하겠다라면은 국민이 뽑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비례대표 리스트를 보고 국민이 선택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당에다 투표하는데요. 국민투표 리스트를 보고 그냥 번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대로 순서. 그럼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죠. 또는 뿔뿔이 민주주의로 해서 밑에서 정당원들이 뽑는 비례대표 리스트라면 그건 아마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누구를 뽑는지 어떻게 해요? 당 지도부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한테 충성하는 뭐 누구죠? 문바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군소 야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양대 정당이 지금 패권적으로 둘이서 하는데 둘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많은 정치학자들의 주장들입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런 꼴을 보이지 못했는데 지금 국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다양한 군소정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중재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한편에 섰죠. 즉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 양당 구도로 가게 돼 있지 3당 구도나 아니면 중재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범여당으로 편갈려서 싸우느라 기대했던 많은 학자들이 그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선은 이 많은 것들이 이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우선인데 이거는 제외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손학규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정동영이나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 늘리자고 그런 거죠. 왜? 자기 권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군소정당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 카르텔 정당화가 되는 거니까 야합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선거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에 대해서 야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준모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군소정당이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익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즉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즉 당 지도부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있죠. 넘어갑시다. 근데 이런 정당들의 문제점이 하버드의 스캇 메이러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조합이 좋지 않은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학설입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정설. 뭐냐? 이게 민주주의 안정에 스테이블한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대통령제, 다당제, 그리고 민주주의인데 부제가 뭐예요? The difficult combination. 어려운 조합. 이런 조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남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각제와 이 다당제의 조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었습니다. 내각제는. 그런데 요즘은 내각제조차도 연정이 그렇게 인기가 아닙니다. 특히 대통령제와 다당제 조합은 어떻게 야당이 들러리 여당이 되는 게 더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야당들이 범여당화 되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구도죠. 왜? 범여당화 되면 지금처럼 견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 그리고 다수당에 대한 여당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견제가 약해진다는 거죠. 좋은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남미 정치에서 특히 나타나는데 대통령제와 김태기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분열된 다당제의 조합이 최악이다. 최악이라는 건 이미 정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과거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남미 쪽으로 즉 좌파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정치까지도 남미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다. 즉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가 같이 남미 쪽으로 돌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이 나라들입니다. 니카라과,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남미 국가들이 다 대통령제입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다 비례대표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칠레 하나만 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다당제죠. 6개. 그리고 여기 이제 2% 이상인데요. 더 많은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11개, 4개, 8개. 이 나라들의 실업률을 보십시오. 실업률 하나만 저는 봤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안 봤습니다. 실업률 하나만 보더라도 이 나라 경제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즉 우리가 지금 남미 경제로 가고 있는데 그에 조합해서 정치까지도 남미로 돌진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결과라는 그런 거죠. 결국은. 자, 그런데 이렇게 유럽형 대연정이 출현할 수도 있는데 뭐가 나쁘냐? 근데 유럽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다수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정을 구성을 못하고 220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을 마주하고 있고 바쁘게 많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 자체가 220 없으면 1년 동안에 어떻게 돼요? 반이 없는 겁니다. 이건 위나라처럼 북한나라처럼 뭐 스테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경제도 잘 돌아가고 뭐 그런 건데 그렇지도 않은 나라에서 정부가 220 없다. 이거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사안마다 짬짬이 하느라 어떤 의미에서는 세월 다 보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정훈 교수가 얘기하셨던 것대로 이 정당 담합으로 어떻게 부패 국가로 가는 겁니다. 즉 요즘에 이 대연정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썼는데요. 무슨 얘기냐? 대연정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나눠먹게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반대 세력은 반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판 세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먹기가 가능한 거죠. 즉 나눠먹기 정치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김태희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남유럽형 경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뭐 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전에요. 석패율 아까 얘기를 했죠. 그 하나만 더 빼주시고요. 석패율 제도 지역구에서 떨어진 출마자가 비례대표를 통해서 구제하겠다는 거고요. 이건 진짜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역구에서 국민이 이미 심판했어요. 또 떨어져. 그랬는데 정당 지도부가 또는 청와대가 이거 괜찮아.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는 거예요. 국민의 결정을 정당 지도부가 뒤엎는 건데 이게 무지입니까?
틀렸는데 그거를 정당 지도부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도 통과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선거 연령 18세입니다. 지금 고3이 18세입니다. 이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7살부터 들어가는 학제 개편을 먼저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못하니까 이거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당이 좋죠? 어느 정당이 좋을지는 뻔한데 그 정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교복 입고 투표 가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고3이면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될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기본인데 18살짜리가 뭘 알아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죠. 물론 알 수 있죠. 근데 뭐 하겠죠? 대입 없애고 대학은 아무 대학이나 1, 2, 3, 4, 5, 6대학, 10대학 중에서 네가 골라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나 찍어주겠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처럼 우리는 지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남미의 포퓰리즘으로 가느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포퓰리즘으로 가느냐, 그 순간에 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수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정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즉 결정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민주적 방법일 뿐이지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듀 프로세스입니다. 정당한 절차입니다. 지금 그 사회자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 게임의 룰을 나는 게임의 당사자인데 나 룰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끼리 유리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놓고 너는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반헌법적이라는 거죠. 비례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득표율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정당은 우리가 보통 어느 후보자는 정당을 한번 고려합니다. 그러고 나서 찍어주죠. 두 번 고려가 되는 겁니다. 정당도. 그래서 이거는 두 번 고려가 되는 정당 어떤 인기도를 가지고 의원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 이미 나경원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다 하셨던 얘기입니다. 111명 그 초과 의석 나오는 것도 나경원 대표가 다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형도 못하겠고 비례대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듀 프로세스,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야당 대표가 몇 회나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올린다. 나경원 대표가 예시하신 것처럼 야만의 정치죠. 이건 동물의 정치입니다. 인간에서는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극렬 반대한다. 즉,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들이 전부 선거 반대 운동을 시작합니다. 선거 못하겠다. 선거법 새로 바뀌어라. 계속 선거 전까지 선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 룰을 바꿔라라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선거 전까지 나랑 또다시 두 쪽 나는 겁니다. 이것이 또다시 두 쪽 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회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이 되죠. 듀 프로세스, 정당한 절차가 민주주의다. 절차의 어떤 민주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도각자의 코멘트